읽어볼 책 내용은요, 75페이지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퓨처 셀프를 읽고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낮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말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들을 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래 나에 대해서 계획하고 꿈꾸는 것이 좀 내면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얘기를 할 때에도 당신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 어떤 목표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런 게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는 뭐 여러 가지들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미래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엄청 큽니다. 그런데 이 미래에 대해서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서 오늘 이제 어제 이어서 좀 읽어볼 건데요. 희망이 없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수용소에서도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이 이제 얼마나 살지 알 수 있다는 이야기를 어제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중간 정도의 패러그래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은 수용자는 불행한 결말을 맞았다. 믿음을 상실하면서 정신적인 힘도 잃고 말았다. 그들은 스스로 무너져 내렸으며 정신과 신체가 파괴되는 길로 들어섰다. 용기와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신체의 면역력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사람은 용기와 희망을 갑자기 잃으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가 생기는지 이해할 것이다. 우리가 이제 병에 걸려도 희망이 없으면은 이제 죽죠. 예전에 그 동화였나? 벽에 걸린 나무잎이 떨어질 때까지 산다고 했었던 그거 생각나세요? 그리고 그 나무잎은 아주 오랫동안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려진 나무잎이었다는 거. 응. 사람이 생각하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한 예가 될 수 있었던 건데요. 여기 병에 걸린 사람에게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밑에 줄 읽어보면은 병에 걸린 수용자를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은 환자가 기대할 수 있는 미래의 목표예요. 이제 여기 환자가 기대할 수 있는이라는 말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판잎사기가 떨어질 때까지 그런 이야기가 환자의 수명을 늘려갔던 것처럼 환자가 기대할 수 있는 미래의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어떤 힘이 길러져요? 내적 힘을 길러주는 거다. 음,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76페이지 보면 수용자들 일부는 스스로 그런 목표를 본능적으로 차지했다는 거예요. 거기 밑에 영원의 상 아래에서라는 말이 이게 뭐 무슨 말인가 싶은데 얘는 스피노자 들어봤죠? 스피노자.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하나잖아요. 그분이 만물의 본질을 영원한 진리라고 봄이라는 그 만물의 진리, 만물의 본질을 영원한 진리라고 봤던 그 단어래요. 이거는 그 인간이 미래를 기대해야만 살 수 있는 것. 이게 인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미래를 기대해야만 살 수 있는 것. 인간의 특징.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미래가 없다. 내일이 깜깜하다 하면은 그 뭐 오늘 의미가 있을까요? 그죠? 미래의 어떤 개선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은 사실 올해의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래가 낙관적이지 않다면은 사실 오늘 의미가 있을까요? 진짜 어제 읽었었던 책처럼 희망이 없다면 순간적인 쾌락을 쫓을 거고 그것마저 희망이 없다면 죽음을 갈망하게 된다는 그 수용소의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힘들수록 미래에 대한 기대를 했을 때 내가 살아남는다.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뀐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래서 이는 극심한 시련의 시기에는 구원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기대하냐에 따라서 아주 험악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프랭클이 인용한 영혼의 상 아래에서라는 표현을 눈여겨봐야 된다. 이 말은 보편적이고 영원한 진리가 무엇인지 설명한다는 거죠. 보편적이고 영원한 진리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맞는 참 진리라는 뜻일 텐데요. 그 밑에 줄 보면 이것은 플랭크의 의미 치료, 즉 인간은 미래에 대한 관점으로 좌우된다. 미래에 대한 관점으로 좌우된다는 그의 핵심 사상이자 심리 치료 기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프랭클린은 그 수용소에서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이런 이론을 발전시켜 가고 있었고 수용소에서 이제 늘 사람들을 만나니까 더 정립한 거겠죠. 그 밑에 패러그래프 보면 그 목적의 결여, 목적이 없어. 그건 수명을 단축. 근데 목적이 가졌어. 그러면 수명, 평균 이상으로 수명을 늘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18세기 미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40세 이하였대요. 여러분 지금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 지금 이 페이지에 있는 우리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만약 18세기에 살아남았다면 장수로 존경받을 사람 중에 하나였겠죠. 그런데 그 시대에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18세기 미국이 건국됐잖아요. 그 건국의 아버지들은 최소한 그보다 20년 더 살았다는 거죠. 벤자민 플랭클린, 토마스 제퍼슨, 존 애던스를 비롯한 몇몇은 80대까지도 살았대요. 기대 수명이 75세인 오늘날로 치면 150살까지 산 셈이에요. 그들이 이제 정말 엄청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이 맨 밑에 목적은 비할 데 없는 생명력과 활력, 열정을 제공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80이 돼도 눈빛이 살아있으면서 생생하신 분, 80이 되면서 난 다 살았으니까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 눈빛의 차이 느껴지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건 거죠. 그리고 이제 77페이지 보면 프랭클의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원고를 다시 써야겠다. 아내와 다시 만나겠다. 그런 목적들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이런 살아가는 이유가 모진 시련을 어떻게든 견디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적이 무엇인지 또 크게 그려놓고 이렇게 막 사방에다 붙여놓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책상 위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정도의 포스트잇이 붙어 있거든요. 단기 목표, 장기 목표가 있어요. 왜 자꾸 그러냐면요. 잊어버려. 그래서 새기느라고. 왜냐면 결심과 목표가 끝까지 머릿속에 기억되지 않아요. 이제 50대가 넘으면 오늘 일을 기억을 못해, 내일. 아까 일을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단단히 붙여놓고 막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겠죠? 그 밑에 또 의미 심리학 분야의 저명한 심리학자 그들이 그뭐 이렇게 이름을 알 수 없는 외국인이에요. 뭐 그렇다고 칩시다. 뭐라고 말했냐면은 현재 사건은 미래의 결과와 연결되어 있을 때 의미가 생긴다. 오늘 이 시간에 하는 행동이 미래의 결과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 의미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인간의 행동이나 경험이 미래의 결과에 아무런 연결성이 없으면 그 의미를 잃고 만다.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 졸업장을 못 받는다면 왜 수업을 듣겠냐? 자격증이 필요 없다면 왜 도전하겠냐? 인간관계를 쌓을 필요가 있다면 왜 만나서 얘기를 듣고 교류를 하겠냐?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결과와 연결되지 않으면 현재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강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난관이에요, 난관. 미래 희망이 없죠. 언제 죽을지밖에 모르는 거야. 그들은 그랬겠죠? 그러면 현재에서 의미를 찾을 수밖에 없었고, 그 미래가 없으면은 그냥 그야말로 이성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도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할 수 있었겠는가? 그죠? 그 맨 밑에 보면 미래 목표를 볼 수 없어서 뭔가 마음에 시들어가는 사람들은 과거의 생각에 파묻혀 살게 되는 거죠. 그들은 강제 수용소에서 시련을 내적 힘을 기르는 시험으로 여기지 않았고, 삶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업신여겼죠. 그리고 두 눈을 감고 과거에서만 살려고 한 거예요. 나 과거에 잘 나갔었는데, 뭐 이런 생각. 그들의 삶은 의미가 없어졌다. 음. 이 프랭클에게 미래 희망과 목적은 의미 있고 성공적인 삶의 핵심 토대였다. 희망이 없는 사람의 심리는 방황하고 왜곡돼. 그러니까 남 탓하고, 현실 탓하고, 뭐 환경 탓하고, 이런 것이 되는 거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는다면 사람들은 삶이 더 나아지는 방법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으면 삶의 희망을 찾지 못한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 밑에 보면 속담에 목표가 없는 곳에서 인간은 소멸한다. 이 소멸은 밑에 내적 붕괴를 말하는 거예요. 내적 붕괴. 그 내적 붕괴가 일어나면 한순간에 인간성은 말살되고 신체적 건강을 잃어요. 진짜 내적 붕괴가 일어났을 때 자살도 꿈꾸고 뛰어내리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프랭클에게 목적은 모호한 희망이나 막연한 낙천주의가 아니라 잘 될 거야. 되겠지. 이렇게 술 마시면서 되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음.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목표일 때 되는 거고, 미래에 성취하고자 하는 의미 있는 일을 설명할 때 목표라는 말을 많이 썼다라는 얘기가 있고, 이 보통 사람들에게 그 밑에 패러그래프 보면은요, 희망은 그냥 막연한 소망처럼 보일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삶이 어떨지 잠깐만 생각해 보라 그래요. 계획을 세워. 내 계획이 없어. 목표가 없어. 어떻게 될지 몰라. 하기 싫어.
됐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생각해봐요. 아무 방향성,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정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삶이 어떨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밑에 계획을 세울 구체적인 무언가 없다면 현재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 79페이지 두 번째 줄을 보면 희망이 없다면 동기부여는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 희망을 품을 수 없다면 무언가 행동할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이 없다면 투지를 발휘하는 게 불가능한 거죠. 그 투지란 장기적인 목표를 향한 열정과 끈기인데 말이죠. 그는 희망을 자신이 추구하는 게 무엇이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굴곡을 헤쳐가게 하는 에너지원이라고 그래요. 희망은 나의 내적 에너지원. 희망은 내가 모든 것을 뚫고 지나가게 할 수 있는 힘. 이런 뜻으로 쓰여지면 좋겠습니다. 호프라고 하잖아요. 호프. 그리고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한대요. 그런 희망을 의지와 방법으로 설명한다. 의식적인 선택과 관련이 있으므로 희망은 곧 의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거고요. 이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게 누구예요? 누구? 누가 정해주는 목표가 내 목표 아니죠?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하는 권한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희망은 목표를 가져야 되는데 목표를 정하는 건 나예요. 희망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결정이 중요하고 이런 결과물들을 내 스스로 좌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희망이 있다면 이를 방법을 찾거나 유연함을 발휘해서 방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은 방법이다. 그리고 희망이 있는 곳에 언제나 방법이 있다. 희망은 승산을 따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희망의 정의를 밑에 해놨어요. 뭐 이렇게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돼서 무슨 말이야 싶지만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희망이 있어야 내적 붕괴가 일어나지 않고 내적 붕괴가 일어나지 않아야 우리는 살 수가 있고 희망을 있는데 막연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희망이 있는데 아주 구체적이면 그 구체적인 희망 때문에 나는 오늘의 방법이 저절로 떠오르고 인간은 그렇게 세팅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희망의 정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다. 그리고 자신의 권한이 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행동 동그라미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희망의 정의 속에 그게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 80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길을 찾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희망은 방법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죠? 내가 꿈과 목표가 있다면 어떻게 하지? 라고 저절로 생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80페이지 맨 위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희망은 미래가 나아질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낙관주의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죠. 훨씬 더. 왜냐하면 낙관주의는 그냥 잘 될 거야라고 막연히 마음을 좋게 먹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희망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체적인 목표, 나의 권한, 방법의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희망은 그냥 일반적인 낙관주의라는 건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한 줄기라도 희망을 가지는 것은 은행에 예금을 넣어두고 미래의 목적에 대한 이자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희망에 넘어가야 할 산이 있대요. 이 희망을 이루려면 뭘 해야 되냐면 동그라미 집중, 믿음, 행동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집중, 믿음, 행동이라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때 그 희망은 의지이자 방법이란 얘기를 하면서요. 심리학자들이 또 연구를 해봤대요. 뭐라고? 원대한 희망, 원대한 희망, 큰 희망을 가진 사람은 작은 희망을 지닌 사람하고 뚜렷한 차이를 발견했대요. 그 차이는 평생 희망을 연구한 이제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참 단순한 것을 굉장히 많이 연구해요. 그래서 우리 외국 사람들의 연구를 조금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 발전한 시기가 되게 짧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주 해결과 번영에만 막 가치를 두고 막 이 산업을 막 정보혁명 막 기술 개발 막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철학적인 집대성보다는 어, 실제적인 모습에 대한 집대성이 더 빠른 그래서 성공 성취적인 그리고 뭐 다른 사람을 돕는 뭐 이런 부분에 더 많은 연구가 있었다면은 외국에는 이 사람이 가진 개인에 대한 어떤 습성, 인간이 가진 내면의 가치, 인간은 어떤 고유한 특성으로 뭘 가는지 이런 연구들이 참 수십 년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희망을 평생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희망을 한번 연구해 보면 어떨까요? 자, 희망을 평생 연구해온 저명한 심리학자 찰스 스나이더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원대한 희망을 지닌 사람은 목표에 도달하는 다양한 길을
찾으며 새로운 방법을 기꺼이 시도한다죠. 원대한 희망은 다양한 길을 찾으며 새로운 방법을 시도한다. 그죠? 딱 반면에 작은 희망을 지닌 사람은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며 난관에 봉착했을 때 다른 길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문제에 집중하는 사고력을 발휘하지 않고 회피하거나 물러서는 경향이 있고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거야. 그들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아무것도 못 배워요. 작은 희망 때문에. 그러나 원대한 희망을 지닌 사람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실패를 다른 실행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피드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희망을 가진 사람은 실패에 넘어지는데 원대한 희망은 실패는 또 다른 길을 찾으라는 메시지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러한 것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강력한 내적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원대한 희망을 지닌 사람은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100% 전념하는 거죠. 그들은 흔들림 없는 목표를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그 방법은 유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은 확고하고 목표는 유연하면 어떻게 돼? 목표는 유연해. 유연해. 근데 방법은 확고해. 하나로. 그러면 실패하겠죠.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목표는 확고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방법론은 유연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밑에 더크워스는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인간은 나이가 들면서 투지가 점점 커진대요. 나이가 들면서 의외일 수도 있죠. 이게 왜냐하면 투지가 점점 커지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막 투지가 있는데 나이 들면 투지가 꺾인다는 표현 하잖아요. 그런데 인간 성숙이 되면 성숙론점 관점에서는 인간이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투지가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투지는 저절로 커지는 건 아니고 어떤 사람요? 인생을 살면서 성숙도가 있는 사람은 실패와 난관을 극복하면서 목표를 고수한 그런 성숙한 인간적인 성숙을 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투지가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목표를 자주 바꾸는 사람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투지를 기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스포츠에서 저 스포츠로 막 운동 바꾸는 사람들 투지가 없다는 거죠. 이런 투지는 몇 년 또는 수십 년 동안 한 가지를 고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꾸준히 그 한 우물을 파면 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무수한 방법론을 가지면서. 예. 그래서 이러한 투지를 잘하게 하려면 전념하는 장기적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방법론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죠. 이런 거는 뭐 줄 좀 쳐보면 여러분들도 계속 줄 쳤겠지만 저도 줄을 무지하게 많이 쳤어요. 그래도 줄 쳐야 되는 것은 좀 더 쳐봅시다. 원대한 희망을 품으려면 그러니까 왜 작은 희망보다 원대한 희망이 좋다 그랬잖아요. 그럼 원대한 희망을 품으려면 뭐를 해야 된다고요? 과정이 아니라 목표에 전념해야 돼. 목표, 결과죠. 그리고 기존의 사고방식에 빠져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당신이 가고자 하는 곳에 도달하는 더 낫고 새로운 방법을 인내심을 가지고 끈기 있게 찾고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프랭클이 깨달은 것처럼 미래에 대한 명확한 목적이 있을 때 희망이 뿌리를 내린다. 프랭클처럼 원대한 희망을 지닌 사람은 목표를 추구하는데 완전히 전념하며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는 완벽히 유연해요. 전념, 유연 이런 거 동그라미 막 팍팍 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에 명확한 목적이 없으면 우리 뇌는 핑계를 찾는데 집중할 것이다. 결국 희망이 없으면 그 무엇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밑에 읽어볼게요. 맨 밑에 여기는 뭐 줄도 좀 치고요. 그러니까 이 챕터의 내용이죠. 희망이 없으면 의미를 잃는다, 현재는. 희망이 없으면 삶의 명확한 목표나 목적의식이 사라진다. 희망이 없으면 길이 없다. 희망이 없으면 당신 소멸한다. 이래요. 희망이 미래의 원대한 꿈과 목표잖아요. 작은 목표라고 그랬어요? 큰 목표라고 그랬어요? 큰 목표. 그리고 희망이 크든 작든 없으면 그냥 바로 죽음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목표를 가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목표가 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희망이 뭐예요? 꿈이에요.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정말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힘이야말로 인간이 누구에게도 침범당하지 않고 고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인 거죠. 그리고 상상력이 막 커지는 거를 크면 가슴이 뿜뿜하고 날개를 다는 듯이 풍선 달린 것처럼 좋아지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나 곧장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이게 되겠어라고 내 불씨를 꺼버리는 게 문제인 거죠. 절대로 꺼버리지 말고 단단하게 세워서 그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가져가며 전념하면 당신의 삶이 완벽히 바뀌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오늘 말고 이 이전에 읽었었던 많은 책들, 그 챕터 앞에 챕터들에서는 그런 목표에 전념한 사람들이 얼마나 성공했는지에 대한 예시들이 막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만일 장기적인 어떤 미래의 나에게 잘 접근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희망이 결여되어서 그렇다는 얘기가 첫 번째 위험 요소라고 나왔고요. 이제 두 번째 위험 요소는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스토리가 미래를 위협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이 사람이 이제 84페이지에 나온 내용인데 16살 때 엄마랑 어디 여행 가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뭐 5시간 이상 걸리는 건데 엄마가 피곤하다 그랬대. 근데 그때 이제 막 운전을 배웠대요. 그러니까 뭐 한 16살이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그때 막 운전을 배워요. 우리나라는 19살이 돼야 되는데 19살이면 우리 아들이 운전할 때도 불안했는데 16살에게 키를 맡기면 어떨까요? 근데 걔네들은 그런 거니까요. 16살인 데는 막 운전을 해달라니까 막 신나가지고 운전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뒷좌석에 누워 금방 잠드셨대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쭉 얘기를 읽기에는 좀 그러니까 제가 좀 정확히 보면은 막 운전하다가 길이 막 안 좋았대요. 그래서 길을 막 가다가 돌무더기가 있어가지고 막 이게 본능적으로 돌무더기 피하느라고 샥 이렇게 틀었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차가 빙빙 돌면서 획 뒤집혔대요. 그리고 얘는 정신을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정신 차려보니까 동생이 막 앵앵 울어. 그 동생이 엄마, 엄마, 차에 엄마가 없어. 형! 막 이렇게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뒤집히면서 엄마가 튕겨 나가서 15m 정도에 내동댕이 쳤대요. 그 아무 말도 하지 못했대요. 그리고 구급대원이 도착했고 막 실려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한 경찰관이 들어와가지고 누가 벤이지? 이렇게 막 물은 거야. 그 자리에 일어났어. 그랬더니 자기 베고 있던 베개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져 있었대요. 너무 당황하니까 경찰관이 충격을 받으면 머리카락이 빠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대요. 그래서 한쪽에 가서 그가 이렇게 말했대요. 얘야,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너희 어머니 상황이 지금 어떤지는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너는 지금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경찰관이 그 야간에 그 건설 현장을 점검해야 되는 당사자가 현장에 없었다고 말해줬어요. 건설 현장을 맡고 있던 방벽이 거의 140m 이상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담당자가 상황을 점검해 방법을 복구했어야 됐다는 거. 그러면서 경찰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고는 네 잘못이 아니다. 네 탓도 아니다. 그렇게 말해줬어요. 그리고 내가 상황의 주도권을 갖도록 도왔대요. 나 자신과 내가 돌봐야 할 두 동생을 위해서라도 그래야만 했다고. 그러니까 이 사건, 어머니가 죽을 수도 있는, 그리고 내 운전 실수로, 이 미숙으로 그렇게 됐으니까 얼마나 정신적 충격과 죄책감에 휩싸였겠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너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네가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을 해준 거죠. 음. 그 밑에 또 읽어볼게요. 그 트라우마. 우리는 인생의 트라우마 때문에 못 살겠다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러지 마. 그거 내 트라우마야. 뭐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런 트라우마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트라우마는 우리에게 발생시킨 그 사건 자체가 아니다. 감정이입을 해주는 증인이 없을 때 내면에 머무른 감정, 이 트라우마다. 어떤 사건에 대한 기억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할 능력이 없을 때 거기에 갇혀 있는 그런 그 내면의 감정이 그렇다는 얘기인 거죠. 그 경찰관은 내게 감정이입을 해주는 증인이었다. 그는 내가 충격과 고통을 잘 헤쳐나가도록 도왔어요. 울고 싶으면 울으라고 했죠. 그리고 내가 상황을 주도해서 이 경험을 어떤 프레임으로 설정해야 되는지 도와줬어요. 음. 그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세운대요. 삶이 얼굴에 강펀치를 한 방 날리기 전엔 말이죠. 삶이 당신에게 어떤 강펀치를 날리든지 과거는 그저 하나의 스토리야. 그냥 스토리 있는 일이야. 그런데 당신이 과거에 입힌 스토리는 그 무엇이든지 현재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하나의 사건에 내가 어떤 스토리를 입히느냐가 내 삶을 좌우한다는 얘기예요. 과거를 부정적인 스토리로 만들면 목표는 그 과거에 좌우되고요. 현실 회피에 급급한 나머지 단기적인 계획을 세우면 현재의 고통에 벗어나고 한다. 말초적인 계획을 세우고 심지어 죽으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품을 때 삶은 유리하게 펼쳐지지 않고 과거의 사건에 나는 휘둘려요.
그리고 부정적인 스토리를 입으면 삶이 자신을 함부로 대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 난 희생양이라고요. 그러나 건강한 정서는 긍정적인 가슴과 가슴 설레는 미래를 품고 있을 때 생긴다. 긍정적인 사건을 실제로 경험해야만 긍정적인 과거를 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과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실제 일어난 사건과는 거의 관계없다. 당신에게 발생한 실제 사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그 사건이 어떤 스토리를 입히느냐다. 그 사건에 대해 스스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가 중요하지 그 사건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이거 있잖아요. 제가 13년 전에 망했잖아요. 투자 실패를 해가지고. 그때 그 상황에 건물이 지어지지 않는다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내 온 몸이 바닥에 딱 붙어서 탁 쓰러져서 누웠는데요. 바닥에서 100개의 손이 나를 끌어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땅바닥 속으로 내 몸이 녹아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일어날 힘도 없었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기억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순간 살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제 그래도 일어나 살아야 되니까 저는 신앙의 힘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났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그 넘어진 그 순간이 되게 고맙게 생각이 됐어요. 저는 그 과거의 그 스토리에 내가 나에게 그런 경험이 내가 내 인생을 다시 바라보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현재까지 살던 삶과 다른 방향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극복할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처럼이 아니라 다르게 살 거라고 생각해서 다른 방향으로 살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했었어요. 그러니까 망했다라는 그 정말 살 수 없다, 희망이 없었던 그 순간의 기억과 그거를 완전히 다르게 색채를 입힌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아주 심각했던 그 기억에 그 의미를 긍정적 해석과 덧입힘으로 인간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런 순간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거를 보면서, 그래. 나도 그랬어. 그리고 그때 그 건물이 지어지냐 안 지어지느냐를 5년 동안 매번 그 옆 건물에서 무너져가는 땅을 쳐다보면서 기도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 한 순간순간이 잊혀지지 않도록 이렇게 그대로 기억되어 있어요. 내가 그 시간의 어려움 속에서 무너지지 않았구나. 내가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고 계획하고 있었구나가 내 인생에 그런 일도 겪었는데 난 앞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건 내 인생에 없다. 뭐 이런 생각도 막 입히면서 막 지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밑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는 기본적으로 의미가 있다. 그리고 과거 사건과 관련해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따라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에게는 그 과거가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사건에 어떤 스토리를 부여할지는 내 자신이 다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이제 슬픔을 연구하는 정신과 의사, 참 희망을 연구하는 의사, 슬픔을 연구하는 의사, 학자 굉장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서 우리 철학적 의미를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 삶의 스토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경된다. 심리학에서는 시간을 순차적으로 보기보다 전체적으로 본다. 보통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고, 현재는 지금 살고 있는 시간이며, 미래는 다가올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밑줄 쫙쫙, 심리학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는 지금 이 순간에 함께 존재한다. 함께. 과거도 지금 내가 어떻게 기억하고, 각색하고,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더 이상 과거가 그 이전의 과거가 아니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일 거예요. 미국 소설가 윌리엄 포크너가 이렇게 말했대요. 과거는 절대 죽지 않는다. 심지어 지나가지도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 과거의 스토리는 미래의 목표와 희망에 큰 영향을, 미래의 목표와 희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스토리를 주로 만든 건 현재 상황이에요. 나이를 먹고 성숙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기억을 다양한 관점으로 재구성해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재구성하고 있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긍정적인 분위기와 안전한 환경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은 자신이 기억하고 싶은 방향대로 재구성해요. 그렇게 꿈입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가 행복하고 좋고 안전하다고 믿으면 과거는 재구성되는 거야. 근데 내가 너무너무 불해요. 이러면 과거가 이렇게 커다란 파도처럼 나를 짓누르면서 뻔해 막 이런다는 거죠. 맨 밑에 페이지 봅니다. 과거가 현재의 의미를 만드는 게 아니라 현재가
과거의 의미를 만든다고 말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기억은 객관적으로 축적된 독립체가 아니라 현재 우리의 내면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런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과거의 스토리를 거듭 반복해서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래요. 밑줄 좀 쫙쫙 쳐요. 과거의 스토리, 나의 기억, 나의 경험. 이거를 반복해서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라는 거죠. 누가? 성숙한 나가. 성숙된 나가. 그러면 투지가 불살라 오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점점 성숙해지면서 과거에 힘겨웠던 순간마저 경외심과 기쁨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고난에서 고운과 삶의 의미를 얻게 되고 순간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 나왔습니다. 오늘 30분이 되었으니까 여기까지 읽을 텐데요. 여러분 오늘 또 하루를 보내면서는 과거의 재구성이요. 여러분의 숙제이겠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었던 어떤 과거가 있다면 그 과거에 성숙해진 내가 애기였었던 과거에서 머무르지 말고 성숙한 내가 과거를 다시 바라봄으로써 그 과거의 이유야 결과를 재해석해서 오늘로 끌어오는 거죠. 나의 미래와 과거 모두는 오늘의 내가 해석하기 나름인 거죠. 발전된 미래의 나를 꿈꾸기 위해서 나를 위협하는 과거에 대해서 새로운 스토리를 입혀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